어, 그 비혼의 유산의 그 첫 페이지 65쪽 어찌 보면은 그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궁극적 실체이기 때문에 선하게 느껴지는 걸로 우리는 보통 알잖아요. 궁극적 진리? 선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르는 영역,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거지 그것이 악해서 무서운 건 아니지만 악한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 삶 속에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죠. 그럼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렬하면 상대방 여자는 무서워서 압도당해서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서 도망가 버렸죠.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나를 유혹하려고 그랬다는 등, 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는 등, 그 온갖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그냥 선한 의도로 그냥 그랬는데 혼자 지레 겁먹어가지고 자기의 그 깊은 감정을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그 원형적인 감정이 건드려질 때 공포를 되게 느낍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원감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밀림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오해 성향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우리는 그 가공되지 않은 오해 공포. 자, 이 말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가공되지 않았다. 세련되지 않은 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위적이지 않은 오.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되지 않는 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늘 그 신이라는 존재도 그래요. 인간이 재단해버리면은 인간이 원하는 신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 자체는 그렇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늘 우리는 신은 선해야 된다는 그 인간의 바람이 이제 반영됐단 말이죠. 신 자체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공되지 않은 오는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분석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공부하지? 겁부터 나잖아요. 공포에 질려요. 이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분석이라는 공부가 무섭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건데 이제 그것이 거대하게 느껴지고 정말 생소한 것으로 느껴질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선한 것이 두려워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세계에 가깝고 진실한 것일수록 더 두려워요. 사실은 이제 그것이 오해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공포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담기의 질에 운명이 달려있는 존재다. 자, 우리는 담아내는 사람의 그 질적 수준에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막 나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공포 속에서 정말 울부짖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능력.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부모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담자나 치료자의 그 담아내기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한 것을 내가 담아내느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6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성취의 언어가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그 언어라고 그랬는데 참 그 비혼의 언어는 우리를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하는 언어가 있죠. 아까 그 디그란 예로 사고하기가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를 생각하는데 그분은 무의식적인 사고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비혼에게 사고하기는 꿈꾸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재밌어요. 마치 그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것 같죠. 굉장히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취의 언어도요, 말 그대로 한다면 뭔가 이루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가지고 성공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진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용 공부가 어려운 게 영어 자체가 지멋대로 온 거죠. 뭐 일반 사전의 의미도 아니고
완전히 뭐 지 멋대로 만들어내 가지고 지 멋대로 그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이해하라고 강요는 절대 안 하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무지 노력하죠. 비혼이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절대 자기 얘기 이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했으니까 니는 니대로 해.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왜 얻을 게 없으면 그렇게 안달을 하겠습니까? 성취 언어에 능통한 성취의 분석가가 되라. 그러니까 성취의 상담사, 성취의 치료자 그러면은 성공한 마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성공한 상담자 같은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취.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의 이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저 환자가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또 너무 이름 붙이기 해가지고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때로는 그 환자의 고통에 이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움도 될 수 있어요. 아, 나의 아픔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뭐, 시들은 꽃잎이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이름보다는 정말 그 환자의 고통 속에 있는 어떤 그 오해의 진실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낸 진실의 이름, 어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건가죠. 환자의 고통은 사실은 모든 증세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고 그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상들은 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환상 하나하나가 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감지하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겠죠. 바로 그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네이밍. 여기에서 말하는 성취의 언어란 마음에 의해 감정으로 느껴지기 이전에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기 이전의 신체 정서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몸이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몸의 반응을 우리는 읽으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몸의 반응을 읽어내는 거. 신체 정서로 이루어진 원시적이고 1차적인 전하부 언어를 말한다. 그게 성취 언어인 거예요. 어쩌면은 원시적인 정서 언어죠. 성취 언어가. 멋있다. 아주 원시적인 그 원초적인 정서적 언어죠. 이게 성취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취의 치료자, 성취의 상담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원정서들, 프로토 이모션스, 그래서 원정서들은 변형을 거쳐서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하는 정서들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비혼의 언어인지 그로슈타인의 언어인지를 제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그로슈타인은 그 베타 요소를 원정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비혼은 베타 요소라고 그랬지, 그 베타 요소는 원초적 감각적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자, 지금 감각적 요소, 아직 정서가 되기 이전에 그 감각적 요소인 거예요. 그 감각적 요소가 정서가 되는 게 알파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타 요소는 감각이 머무르는 상태고 그 베타 요소가 알파 기능에 의해서 알파 요소로 바뀌면 정서적 요소로 바뀌죠. 그러면 그 베타 요소가 지금 이 그로슈타인은 원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정서, 원시적인 정서가 실제적인 정서로 변한다. 굉장히 쉽게 설명한 건데 비혼의 이제 그 감각적인 요소를 할 때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원정서가 감각이란 얘기냐 아니면은 정서란 얘기냐 이런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정서는 이게 이제 그 선택된 사실하고도 유사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선택된 사실은 정서적으로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놓고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느낀다는 거. 뭔가 나한테 걸리적거리는데 모르는 거죠. 의미도 모르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숨은 정서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베타 요소는 순수한 감각은 아니죠. 분명히 그 안에 정서적인 요소가 있는데 정서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죠.
분명히 정서적인 요소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정서고 그것은 우리에게 감각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마치 정서가 없는. 그래서 물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베타 요소는.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베타 요소는 생명이 없는 게 아니다. 어쩌면 생명의 모체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 안에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담고 있는 알과도 같은 우주의 알이거든요. 어쩌면은 이것이 이제 신화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알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그리스에서 그 우주의 중심이 엄팔로스 그 있거든요. 굉장히 신화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주의 자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단 경험할 때는 감각 요소로 경험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그 정서를 배태시킬 수 있는 정서의 자궁인 거죠. 어쩌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오는 베타 요소라고 했지만은 그로스타인은 원정서다. 원정서라고 부른 거죠. 그 원정서는 융이 말하는 원형과 굉장히 가까운 거죠. 놀랍습니다. 원형이에요, 사실은. 원형은 원정서거든요. 원형이 그 정서적 덩어리잖아요. 그 원형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지만, 그래서 이제 그 비원의 베타 요소도 단순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정신분석의 요소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상담의 패턴을 바꿔서 자, 일단 마음을 비우자. 기억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리고 상담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리고 이해로부터 해방되자. 그게 이해, understanding.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선입견을 버려라 얘기를 해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주로. 기억과 욕망이 아니라 기억. 그 다음에 뭐죠? 욕망.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해. 이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선입견을 버려라.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일종의. 자기 많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편견입니다. 이제 이런 선입견을 버려라. 그래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상황에서 요한은 다른 어떤 원정서들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을 엄마에게 투사한다. 그렇죠. 막 나오자마자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최대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최대의 목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이제 크다는 거죠. 요한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엄마는 몽상 상태 안에서 알파 기능을 사용하여 즉 꿈꾸기죠. 이 꿈꾸기는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기. 그러니까 완전한 무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꿈꾸기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가 투사한 것들을 흡수하고 담아내죠. 또 그걸 희석시키고 줄이고 해독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공할 때 유아는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유산으로서의 엄마의 알파 기능을 내세한다. 엄마의 알파 기능,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꿀 수 있는 그 알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아기의 그 알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그 관계에서도 충분히 비유가 되겠죠. 저의 알파 기능이 활성화되면 여러분의 알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고도 무의식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라. 일종의 꿈꾸기고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어떤 상징화와 같은 겁니다. 추상화, 상징화, 능력이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 유비, 비유적인 그 뭐 문학 읽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새로 획득한 자신의 알파 기능으로 무장한 채 원정서들은 베타 요소죠. 그렇죠? 비온이 직접 쓴 책에서는 베타 요소를 원정서란 말로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로스타인이 그 베타 요소가 사실은 그 원정서, 어떤 정서의 근원인 거죠.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한 건데 내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온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를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알파 기능 안으로 투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알파 기능이 활성화될 때 이와의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되죠. 자, 생각하는 기능은 소위 그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즉 감각적인 것을 정서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대화법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용납해주고 뭐 이런 잘 듣고 경청 잘하고 대화법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비혼의 얘기를 하면은 대화할 때 감각적인 것을 정서적인 요소로 바꾸기, 이걸로 요약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대가들은 그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대화 요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천재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대화를 잘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 감각적인 요소를 정서적인 요소로 바꾸기, 이게 대화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거는 다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이해가 왜 안 가냐?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만 보니까. 그 감각은 무생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드려요. 그 감각 이면에 있는 정서, 아, 저 사람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슬플까? 아,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 아,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나를 눈치를 보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저 말이 마저 틀려. 이거는 감각이에요. 응? 그리고 내가 저 말에 동의해 말어. 아, 저 멍청한 사람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거는 감각을 감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부 자기한테 거슬리는 것들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베타 요소인데 우리는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럼 왜 화가 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화를 내는 거죠. 앞뒤가 안 맞고. 그럼 본인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 본인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막 거슬리고 이제 막 화나게 하려고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복수하고 싶어서 뭐 이런 방어 기제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건드린 말이 많잖아요. 상대방을 건드려대잖아요. 막 후비잖아요. 가슴팍을. 본인이 소화가 안 된 걸 내뱉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소화가 안 되니까 막 내뱉어가지고 그 어떻게든 이놈의 말이 다른 말로 그 소화돼서 좀 좋은 말로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오기를 기대하고 던진 말인데 받는 사람은 완전 어거지, 완전히 그냥 덤태기 쓰는 거죠. 똥덩어리 막 뒤집어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비혼의 이론을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우리 지금 삶이나 상담에 놀랄 만한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서들을 정서로 바꿀 수 있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거, 감각적인 요소를 정감적인 요소로 바뀌는 거, 다 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렇지만은 그 용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쪽 보시면 생각하기에 대한 비혼의 관점이 있죠. 생각하기 자체는 비혼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뭡니까? 무의식적입니다.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라. 말이 됩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아마 다 돌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의도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계획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얻어지고 주어지고 획득된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무의식은 스스로 자기를 알리거든요. 비오는 정신분석적 초심리학을 형이상학 및 존재론과 동일선상에 두었다. 그는 신화가 그 자체로서의 권리를 지닌 과학적 연역 체계로서 임상적 유용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고 과학이 감각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슈나임을 발견했다. 어쩌면은 슈나는 아직 그 소화되지 않는 베타 요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신화 속의 의미를 파악하면은 정감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양안적인
그 시각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인 대립 관계. 이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죠. 의식과 무의식은 대립 관계 같지만은 상호 협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무의식을 의식하면 협력적이 돼요. 근데 의식하지 않으면 완전히 대립적이에요. 왜? 무의식은 적이고 왼수고 내 그림자고 안 좋은 요소들이죠. 그러나 그 무의식을 내가 보면 적군이 아군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 융의 무의식의 이론은 보상 이론이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균형과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뭐 억압인가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No, 그렇지 않아요. 프로이드가 무의식은 의식의 보상적이라는 말을 이미 먼저 했어요. 놀랍죠? 그것을 융이 또 발전시키고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놀랍다는 게 보면 볼수록 그 프로이드의 원전을 보면은 그런 얘기 프로이드가 다 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프로이드는 이렇고 뭐 융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 말어. 응? 굉장히 프로이드가 사상이 많이 발전했어요. 후대에 와서. 지난번에 내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눴다가 이것이 원본능, 이두와 또 자아, 초자아로 나눠가지고 의식, 무의식의 그 한계를 깨버렸어요, 사실은.